우리 오늘 다 함께 성경 강림문 15째 주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침묵하시겠습니다. 나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나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아무도 그대가 준 만큼의 자유를 내게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그대 앞에 서면 있는 그대의 내가 될 수 있는 까닭입니다. 나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그대 아닌 누구에게서도 그토록 나 자신을 깊이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주간 동안 몸을 비우고 나니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비우지 않아도 저절로 순환되어 먹었던 모든 것들이 완전 밖으로 배출되었는데 몸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운동하지 않으면, 비우지 않으면, 적게 먹지 않으면 몸에 노폐물들이 많이 남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삶의 때를 알아차리고 나이에 맞게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하옵소서. 병원에는 진료하는 의사가 없고 검찰에는 공정한 법을 다루는 검사가 적고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도 빠르게 세상이 망가질 수 있을까요? 생명을 다루는 일들을 천시 여기고 정치적으로만 이용하고 삶을 수단화하고 생명을 도구화시킨 결과들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생명을 돌보고 살리고 누구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연대하고 사람다운 사람을 키워가는 일에 마음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에는 사무실 동료가 책상에 엎어져 과로사했는데 사흘 만에야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첨단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소통과 대화의 커뮤니케이션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면서 지구가 하나의 마을처럼 좁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고독사는 늘어나고 전쟁은 더 참혹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생명의 그늘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타인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임을 깨닫고 나를 돌보듯 우리 안의 고난과 어둠과 아픔을 돌보게 하옵소서.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기후정의의 날을 맞아 전 세계인들이 함께 기후정의 행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위한 대안적 삶을 결단하고 기후위기를 초래한 문명을 바꾸어내고 보다 정의롭게 일상이 재난이 된 현실을 넘어서고자 하는 온 인류의 몸부림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문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함께 성찰하고 예배하고 더 많이 애정하고 사랑하면서 삶의 아름다운 소중한 시간들을 풍요롭게 가꾸어 가고자 여기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지혜와 용기와 사랑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얻은 것도 아니요 또 이미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잘 지내셨어요? 네. 제가 생전 처음으로 제가 30년 목회했는데요. 올해 보니까 결혼 30주년이고 목회했던 30주년, 94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제 인생에 안식년이 있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쉽지 않은 일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목사가 달려가는데 안 쓰고 그죠? 마지못해 해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7개월 잘 쉬고 왔습니다. 얼마간은 여행을 했고요. 얼마간은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집도 청소하고 교회도 청소하고 연구소도 청소하고 집은 14년 동안 저희가 이사를 안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를 다녀야 집이 좀 이렇게 리셋이 되고 좀 나갈 거 나가고 들어오고 이러는데 14년 동안 계속 쌓아놓기만 하다 보니까 교회는 저를 가라더라고요. 그래서 집도 리셋을 다 하고 어릴 때 큰이모님이 서울에 사셨는데요. 큰이모님이 저희 집에 가끔씩 오셨어요. 오실 때 꼭 뭘 사들고 오셨냐면 종합 선물 세트. 껌도 들어있고 과자도 들어있고 사탕도 들어있고 초콜릿도 들어있고 없는 게 없어요. 그 안에는 정말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거 가지고 오면 이제 이렇게 형제들이 서로 좋아하는 거 막 챙겨오는 것은 이제 얼마나 하나씩 싹 꺼내서 이렇게 먹고 굉장히 아껴 그런 마음으로 7개월 동안 아주 소중한 시간들을 아껴 먹는 거 하나씩 이렇게 빼먹듯이 껌값 빼먹듯이 이렇게 너무 잘 보내고 이렇게 왔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특별히 감사드리는 거는 우리 안식년 제가 보내면서 전사님께서 결혼을 하셨어요. 사실은 큰 교회로서는 굉장히 큰 일이셨고 그리고 또 이 전사님이 결혼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공동체 식구들한테는 다양한 느낌으로 다가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결들의 느낌들이 일어나면 사실 목회자 없는 그 사이에 분쟁들이 일어나고요, 갈등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저마다 다른 모습이지만은 그 결들을 이렇게 존중하는 모습. 어떤 사람은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그러면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함께 봐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영역 공동체는 참 힘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급작스러운 어떤 일들 속에서도 존중의 시선을 잃지 않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시죠. 오늘은 제가 아무래도 이 얘기를 빨리 안 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서 달려다니는 얘기로 저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 때는 미국에는 스탑 사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금 큰 도시에
예, 조금만 크고 차가 많이 다니는 데는 신호등이 다 있죠. 근데 신호등이 없어도 된다 싶은 정도의 약간 그냥 많이 다니지 않고 그냥 골목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미국은 전부 다 스탑 사인이 돼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가다가 일단은 멈추고 섰다가 주변을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들이 막 도착을 하면 도착한 순서대로 출발을 합니다. 동서남북이 다 스탑 사인이에요. 그 스탑 사인을 제가 교통체계 중에서 미국에서 본 교통체계 중에 굉장히 편의점에서도 안전하고 그리고 쓸데없이 그 신호등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차들이 보행자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그러면서도 그 골목길에서 차들이 빨리 다니지 않게 도와주는 아주 좋은 교통 신호 체계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가끔씩 스탑 사인이 안녕 서구 반가워요. 서구요. 서구를 안 하시면서 들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서구야. 내가 아니었어? 사랑해요.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스탑 사인을 참 독특하게 봤는데 우리나라에도 가끔씩 스탑 사인이 있는 데가 있는데 거의 안 써요. 거기는 안 쓰면 걸리면 500불입니다. 걸리면 그리고 스탑 사인 주변에 차를 주차해놨다가 사진을 찍히면 그것도 500불입니다. 그 걸린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약간 메뚜기처럼 점프하듯이 그냥 쓰는 듯 하다가 이렇게 그냥 가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전부 스탑 사인을 지키면서 그리고 차가 아무리 빨리 다닌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안 하죠? 병력회 오래간만에 가서 서구가 너무 안 가는 거야. 그지? 서구도 앉아서 같이 말씀드릴까? 앉아봐. 앉아. 근데 이제 이탈리아 같은요. 이탈리아 처음에 제가 렌트카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한 번 해보고는 이건 할 짓이 아닌가. ZT에 이탈리아 모든 지역에 ZTA예요. 조나 TA라고 ZTA라고. 근데 이게 뭐냐면요. 존입니다. 어떤 존이냐면 트래픽이 리미트. 그러니까 교통 제한구역. 이 안에는 차가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신호를 줘서 빨간불, 파란불에서 빨간불 때 못 들어가고 파란불 때 들어가. 어떤 데는 24시간 못 들어가요. 이렇게 된 데는 절대 못 들어가고요. 요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모든 차량이 실시간에 다 찍혀요. 물론 이제 실수로 들어갔었을 때 그걸 감매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뭔가 티켓을 사서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이 구역에 실수로 들어갔는데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면제가 되긴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이 여기 교통법을 위반하면 적게는 80불에서 80유로에서 많게는 100불. 이게 여행객들이 이 ZTA를 어기잖아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렌트카 회사로 이게 가서 렌트카 회사에서 이거 처리하는 비용까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한 2달, 3달 있다가 한 300불에서 400불 나게 여행자 후기에 그렇게 이탈리아는 모든 도시에 이게 있는데 이게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구도시, 그 다음에 문화재, 그리고 옛날, 그리고 토착민들이 살아가는 곳이다. 이런 데를
환경, 문화재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지고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행이 너무 많아지면 그 도시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다 제한을 해요. 철저하죠. 그 친구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는 시에나에 살다가 밀라노로 이사를 가는데 이게 주마다 다른 거예요. 법이 조금씩 적용하는 스타일이 좀 다르고 이래갖고 처음에 가서 이 티켓 되게 많이 끊었대. 근데 이거 보면서 한편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 기후 위기 시대에 그리고 그 신자본주의 시대, 그죠? 신자유주의 시대. 사실은 인간의 욕망의 끝을 제어하는 근본들이 없어요, 우리 사회에. 그러다 보니까 이 기후 위기 문제도 그래서 초래가 되는 거고, 인구는 성장하고 그런데 성장한 인구가 그죠? 욕망의 절제 없이 모든 걸 다 누리려고 하면 이 제한된 지구 안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고양시를 따지면 어떤 거냐면 고양시 외곽에 이 제자들이 있는 입구 주변에는 항상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도심을 들어오기 전에 도심 그 입구에 그러니까 고양시 외곽에 전부 주차장을 차를 대고 도심 안에 뭘 걸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자전거 타고 들어오거나 다 습지로 갖고 있고 그러면 고양시도 아마 환경적으로 굉장히 쾌적하고 좋은 도시가 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법을 만들면. 일단은 제일 처음에 이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꼭 기후위기 시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공동체가 이렇게 지켜야 될 나름대로 그 법들이 필요하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무한대로 확대시켜 나가는 게 자유는 아니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유, 그죠?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자유,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자유, 이게 참된 자유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을 실현하는 게 자유는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신선한 저는 그 렌트카를 하지 못했지만 왜냐하면 할 수가 없었던 게 제 시야에 이게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여기서 오래 살았으면 모르는데 뭐 어쩌다가 한번 가서 이제 도로교통 표지판을 보는데 이 존 딱 돼 있는 게 제 시야에 들어오게 되는데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막 그 티켓 사는데 또 찾느라고 시간 다 오는데 그러니까 여행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여행객들한테는 아주 지향입니다. 그렇지만은 적지 않은 여행객들이 찾는 그 도시를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4월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명동에서 사람을 부딪히는 것, 주말에 명동에서 사람을 부딪히는 것처럼 모든 관광도시가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오죽하면 관광객들을 더 이상 오지 않게 하는 정책들을 시에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니까 5월달, 6월달이 되니까 어떤 현상까지 벌어지냐면 유럽에 사는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걸어오는 거예요. 고대 중세에 도시들이 다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역사 교육 참 해서 다 수학여행을 그쪽으로. 두 번째는 이게 밀라노에 있는 장애인 공동체입니다. 여기는 이제 식당이고요. 여기는 농장이에요. 여기 낙이죠. 가축들, 염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가축들 키우는 농장이고요. 여기는 이제 카페입니다. 오는 사람 여기 이제 아무래도 장애인 공동체는 여기 장애인 공동체인데 여기 장애인 공동체다 보니까 이제 견학 오는 사람들 많고 또 이게 그 아이들 뭐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이쪽에 와서 소통을 하는 거 이러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페 기차 한 칸인데 카페를 마련해 놓고요. 농장입니다. 생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곳이고요. 여기는 이제 농사를 직접 짓는 농장입니다.
규모가 몇만 명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시에서 장애인 공동체를 위해서 불화해 준 거예요. 그냥 준 거예요. 무료로 이렇게 해줘서 여기는 성인이 된 장애인들이 생계를 꾸려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노동도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농사도 짓고 그렇게 해서 먹을 거를 생산을 해서 가게도 있어요. 양파 같기도 하고 파 같기도 한데 그 중간쯤에 있는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양파도 아니고 파도 아닌 것이 양파보다는 작아요. 근데 또 파보다는 커요. 뿌리가. 네. 그런 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재배를 해서 납품하기도 하고 가게를 차려서 거기서 치즈도 만들고요. 치즈도 만들고 포도주 와인 같은 것도 가게에서 팔더라고요.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어쨌든 성인이 된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인들이 자기 직업 노동을 할 수 있고 자기 직업을 가지고 노동을 할 수 있고 삶의 여행에 나갈 수 있도록 시에서 땅을 불화해주고 그거의 뜻을 함께하는 그 협동조합이 위탁받아서 거기서 이제 경영을 하면서 성인 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줍니다. 제가 이걸 보고 와서 자료를 리서치해봤어요. 그랬더니 이탈리아가 1978년도에 정신과 의사 프랑코 바자리아 이름을 따서 바자리아법을 만들었대요. 이게 뭐냐면 모든 자유가 치료다. 그래서 모든 정신병 걸린 사람이 에게 자유를 주고 그 사람들이 격리되고 고립되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다 돌려보내서 그 안에서 자유를 주고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치료다 라고 하는 기치를 걸고 1978년도부터 계속해서 병원을 하나씩 문을 닫으면서 공동체 사회 안으로 돌려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은 적지 않은 협동조합, 장애인을 위한 협동조합, 물론 이탈리아는 장애인들을 위한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많죠. 아파트 별의별 협동조합이 다 있는데 이 장애인들을 위한 협동조합이 적지 않게 있다. 제가 본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사회가 장애인들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식을 하면서 그들도 이 사회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그런 사회의 여건들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자, 여기는 농토입니다. 농토에 작은 계열 하나 있죠. 어떤 농토냐면요. 지금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게 놀랐어요. 이게 밀라노입니다. 밀라노 가운데에 약간 노란색이 아니라 무슨 색이죠? 베이지색? 이게 밀라노 시내입니다. 여기에 이제 밀라노 채플도 있고 막 밀라노 고대 중세 도시 이런 게 다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 외곽으로 보면은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쫙 그려져 있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 밀라노 남부의 농경지대예요. 이게 다 농토예요. 녹색이 어디서 노란색. 죄송합니다. 노란색. 도넛이 반 정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게 평수가 얼마나 되냐면 4,700에이커예요. 4,700에이커면은 제가 계산해 봤더니 1,400만 평이라고. 1,400평. 여의도의 한 8배 정도 돼요. 적지 않은 면적이에요. 밀라노의 농부들이 1990년대에 이게 도시가 계속 개발될 거 아니에요. 외곽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그 도시 건물들이 생겨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는데 농업을 지켜야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다 라고 해서 1990년대에 법으로 이걸 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개발 제한지역. 그래서 이곳에서 농사를 짓는 공동체가 65개의 공동체. 65개의 공동체가 여기에서 밀라노에서 생산되는 모든 밀, 쌀, 치즈, 다 여기서 생산을 한다. 제가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딱 갔더니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농업 공동체입니다. 소개하는 브로셔예요. 아까 그 교회가 뭐냐면 어마어마한 농경지대 안에 단락 딱 세워져 있는 교회예요. 거기에 한 달에 한 번씩 이 농부들이 돌아가면서 공부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십자가가 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지 모르지만 그 옛날에 여기 교회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감히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내열장치 아주 작아요. 우리 교회 우리 부엌만 할 거예요. 부엌 한 2배는 되겠네요. 아주 작은데 그리고 이 교회를 우리 친구 목사가 여기서 교회 하더라고요. 매주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어쨌든 굉장히 작은데 여기 도시 농부들이 돌아가면서 제가 놀랐던 게 밀라노 사람들, 밀라노 시내에서 이제 밀라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탈리아 전반적으로 슈퍼마켓에서 가면 물가가 그렇게 싸요. 네. 예를 들면 치즈 한 덩어리고 우리 물치즈 덩어리 치즈 있잖아요. 그거 한 서서 3개, 4개 들어가 있는 게 보통 한국 슈퍼마켓에 사려면 거의 10,000원 정도 하죠. 네. 유통했던들이다. 네. 근데 거기는 199 유로는 사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서 빵 사고 치즈 사고 그다음에 뭐 토마토 사고 그래서 이렇게 한 3, 40유로를 사잖아요. 제가 한 도시에 가면 한 3박 4일씩 머물렀었거든요. 3박 4일씩 머물렀는데 그 3박 4일 머무는 저녁은 그걸 다 해결이 돼요. 3, 40유로 저녁 마켓에서 사면 그걸 가지고 우유에서 사고 굉장히 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물가에 비하면 엄청나게 싼 거예요. 3, 40유로 주고 3박 4일 동안 저녁을 다 해결하는 거예요. 서민들이 시장을 가는 게 두렵지 않겠구나.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거기에서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가는 많은 로마에서도 그랬어요. 식당이나 뭐 이런 데는 엄청나게 비싸요. 네, 두 사람이 한 끼 식사를 해결하려면 거기 뭐 퍼스트, 세컨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먹자는 마지막에 커피까지 마시면은 거의 두 사람이 한 80유로 정도를 줘야 한 끼 식사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이면은 일주일 정도의 점심저녁 식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탈리아 농민들이요. 도너츠 단처럼 생긴 거기를 지켜내고 거기서 생산하는 것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협동조합원들이 가격을 결정하고, 그러니까 중간 자리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그 생산물들, 그것도 어쨌든 생명의 가치를 담아서 열심히 손실을 유기농으로 잘 재배한 그 물건들의 가격을 자기네가 결정을 하고, 자본가들이 장난치지 못하게 자기들이 결정을 하고 그거를 지역 안에서 자기들의 주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유통을 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뭘 느끼냐면 이 사람들의 어떤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느낀 거예요. 내가 노동하고 내가 노동한 땀 흘려서 노동한 그 귀한 노동의 대가들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 일들을 주체적으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문화를 가져왔어요. 그걸 보면서 참 적지 않은 삶이 이래야 되는데 삶이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가 노동으로 또 소외되지 않고 노동으로 소외되지 않고 내가 오늘
힘들게 땀을 흘리더라도 그 땀이 그죠?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의 입으로 들어가는 먹거리를 만들어야 돼.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만든 거를 중간 사람들이 장난치고 막 이래갖고서 그죠?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막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 내가 만든 그래서 농민들이 제일 부자예요. 농민들이 천천히 살아나요. 그 자부심이 있으니까 대를 이어서 농사를 짓고 대를 이어서. 이 교회들은 이쁩니다. 멋있죠? 네. 그리고 이제 여행의 제일 마지막에서 본 게 뭐냐면 이건 있고 농경시대를 사람들이 주말에 이렇게 산책하고 자전거 타고 이렇게.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켈란젤로의 그 성베드로 성당에 있는 피에타라는 작품. 그 사진을 제가 이게 우리가 항상 앞에서만 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고통 속에서 실망하는 아들의 시선을 껴안고 있는 엄마의 고뇌만을 봤는데 이게 또 천장 하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미켈란젤로는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저걸 한 거예요. 이게 위에서 보면 고통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시신밖에 보이지 않아요. 위에서 각도를 달리해서 위에서 보니까. 자, 이 미켈란젤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작품이 뭐죠? 다비드산. 다비드산. 짝들 들고 당시의 권력을 향해서 다윗이 돌팔매지 하듯이 돌 하나 딱 들고서 있는 그 다비드산. 또 유명한 거 하나 있죠. 미켈란젤로. 천장.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큰. 저는 그게 그 천지창조로 찌찌뽕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저는 그거 하나님하고 마담하고 찌찌뽕 하는 거. 저는 그게 하나의 단편적인 그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시리즈 그림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천지창조 그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는 것부터 해갖고서는 그 노아의 홍수 뭐쭉 이게 천장에 그 사파가 쫙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그림이더라고요. 미켈란젤로는 생애 첫 작품이 아까 그 성베드로 성당에 있는 피에타였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피에타 작품을 봅니다. 그분은 조각가였습니다. 그림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조각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이다. 그림은 조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림을 터부시 여겼던 사람인데 이 피에타상 조각을 한 거를 보고 이제 교황이 성당에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의 힘이 없으니까 이제 천장만을 그리게 된 거죠. 근데 제일 생애 마지막에 조각한 피에타가 지금 이 피에타. 이 피에타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조각을 하다만 느낌이죠. 팔하고 다리는 조각이 그래도 밋밋하게 됐어요. 나머지 부분은 왠지 하다 말은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지금 보통 뒤에 계신 분이 성모,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게 지금 어떤 자세인가요? 예수님이 지쳐갖고 축 늘어진 거를 성모 마리아가 안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또 아니더라고요. 마치 성모 마리아를 업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죠?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깨 앞쪽에 이렇게 쏟아져 있잖아요. 그리고 팔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팔이 앞에 팔만 뚝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기 참 난해요. 이 조각을 보는 게 참 난해했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이 미켈란젤로의 생애 마지막 작품이었고 죽기 전날에도 이 조각을 했대요. 그리고 12년 동안 이 작품을 공연했대. 12년. 생애 마지막에 12년. 천장화도 그 어려운 천장화돼요. 4년 동안 했는데 생애 마지막 12년 동안에 이 작품을 손을 대면서 계속 그려요. 이 작품을 보면 뭔가 명확하게 미완성이라고 하는 게 확 드러나요. 미완성. 처음에 12년 전에는 뭔가 자기가 생각했던 피에타 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뭔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그 피에타 상의 마음의 변화가 있어, 생각의 변화가 있어, 계속 변화가 됐던 것 같아요.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면서 계속 뭔가 생각의 변화, 또 마음의 변화, 그런 것들이 저는 이 조각 안에 다 담겨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저만의 해석입니다.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어쩌면 사실 생애 처음 처음 베드로 성당의 피에타 상도 그렇고 물론 미켈란젤로는 완성되지 못한 조각상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의 성격이 아주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작품을 완벽하게 다 끝내거든요. 근데 이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몸을 들이면서도 뭔가 미완성인 듯한 작품을 남기면서 떠났었을 때는 어쩌면 내가 보다 온전한, 보다 완전한 피에타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조각하고 또 다시 내려보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손을 대고 막 이랬던 수없이 많은 시간들의 고분분투했던 삶의 시간들 자체가 어쩌면 온전한 피에타상을 만들어내는 삶의 시간들이 아닌가. 그 자체의 온전성을 현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닐까 하고 싶은 저만의 생각.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어떤 완전한 상태적 개념의 하나님이라는 많이 생각합니다. 그죠? 어떤 상태 경제에 이르면 더 이상의 불안정성이 없고 그래서 그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우리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공동체가 어느 날 딱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생각 속에서 많은 날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한 내 삶이 현실을 보면 끊임없이 절망하고 찾아요. 나는 왜 이러니까? 우리는 왜 이럴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완결체로서의 상태적 개념은 어쩌면 관념에서 지나지 않을까? 관념에 지나지 않을까? 여러분들 좀 보십시오. 화분이 계속 자라요. 가꾸잖아요. 자라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보면 화분이 너무 이뻐요. 네. 그래서 이대로 그냥 가만히 놔두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되나요? 이게 살아있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자랄 거 아니에요. 자라다 보면 그 완벽해진 상태를 넘어서서 이제는 불안정 상태로 다시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잘라요. 잘라서 여기 앞에 있는 저 뒤에 정해수 시장님 뒤에 있는 거 제가 2달 전에 와서 싹 머리털에서 이파리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니요, 100원이요. 아니요, 어디? 아니요. 뒤에. 아니요, 뒤에. 100원이요. 저기 이파리 하나도 없이요. 막대기만 있었어요. 왜냐면 저 앞에 있던 거예요. 너무 무성하게 커서 이게 너무 이제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꺼내고 딱 가지만 달렸어요. 2달 만에 잎이 나오잖아요. 잎이 나와요. 그러면서 뭔가 이제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죠. 저는 사실 매일매일 아침에 내 마음을 달리고 근데 오늘까지는 완벽했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오늘 저녁에는 또 어느 순간인가 내가 어제까지는 내가 모든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살지만 오늘 저녁에 언제 그랬다는 듯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감이 아주 바닥인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보내요. 왜?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때로는 쇠퇴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태에 있어서 완전한 개념은 우리에게 있어서 관념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랬었을 때 어제는 미켈란젤로가 마지막 생에 저에게 좀 얘기했죠. 바울 선생님께서 내가 온전히 이루어졌다 한동안 나에게 주신 소명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인생을 간절하는 인생을 살아가겠노라라고 했던 게 어쩌면 삶의 지향성에 있어서 근본적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수해도 다시금 이 바울 선생님께서 어쨌든 이 가졌던 나름대로의 소명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성장해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태로서의 완전의 상태에 끊임없이 도전을 받으면서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실수하고 다시금 내가 내 스스로에게 상처를 받아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내 달려갈 길을 다시금 목표와 방향을 설정을 하고 또 다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일어서고 하는 그 과정이 우리 안에 온전해질 수 있다면 사실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성숙해 나가고 더 나아지고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이탈리아의 색다른 문화도요. 더 나은 공동체, 더 나은 사회 어떻게라도 누구도 소외시킴 없이 공존하고 지속 가능하고 좀 더 존재적이면서도 보람된 삶을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나름대로의 공동체의 고뇌와 또 번뇌와 노력과 그런 애정과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거였습니다. 더 많이 살아가고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시간은 25년 안 남았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20, 30년 지나면요 다 앞에 우리 돌아갑니다.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저희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시간에 반도 안 남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애정을 가지고 더 많이 살아가고 더 많이 용서하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매일매일 가해자일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관계 안에서 나는 원치 않지만 끊임없이 나는 누군가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고 매일매일 그런 나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는 나타나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더 많이 사과하고 더 많이 사과하고 내가 누군가의 관계에서 적어도 남이 나한테 잘못한 거는요 내가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은 사실은 진정성을 가지고 나한테 대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오해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잘 몰라요. 남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잘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남을 대하는 태도에서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라고 하면 그건 나는 알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해요. 공룡 목사님. 적어도 그것만큼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거든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알 수 있다면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과하면서 진술할 수 있다.
관계는 더 나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많이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더 온전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면, 오늘 또 다시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그런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다면, 그래서 늘 온전한 삶을 향한 다름질을 멈추지 않는다면, 날개 짚는 새는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보다 자유롭고 온전하게 비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우리들의 남은 삶을 위해서 함께 고군분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생각하시면서 침묵하려고 하겠습니다. 서로도 눈 감고 침묵. 그냥 가수